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타격을 입은 이스라엘은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אזרחי ישראל,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במלחמה.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ת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하지만 대규모 지상군 투입에도 결정적인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은 민간인 희생만 키우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이미 3만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 65%는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가자 주민 230만 명 중 75%가 피난길에 올랐고 재앙적 굶주림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Palestinians in Gaza are enduring horrifying levels of hunger and suffering. This is the highest number of people facing catastrophic hunger ever recorded. 문제는 이스라엘의 검문과 통제로 식량을 전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구호품을 구하러 갈 만큼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엔 고단체 직원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하면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도 극에 달했습니다. La protection du personnel humanitaire est un impératif moral et juridique auquel tout le monde doit se tenir. 이스라엘이 내세운 전쟁의 목적은 인질 구출과 하마스 소탕.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 없이 민간인 피해만 커지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정권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He made clear that U.S. policy with respect to Gaza will be determined by our assessment of Israel's immediate action on these steps.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의 지상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우려까지 커지면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워싱턴 국빈 방문을 앞두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CNN과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회담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해결 문제에는 납북자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이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당시 기시다 총리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今ご指摘の報道については私はまだ承知しておりません。その上でこれは従来から申し上げておりますが、日朝関係、拉致問題等の諸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トップの会談が重要であると。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군사 능력을 키우는 게 미국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어 일본이 안보 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과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거론하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 정책 전환의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는지 질문에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던 날, 자정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축 파티를 열고 대마초를 즐깁니다. Für mich ist es ein sehr, sehr wichtiger Schritt in die Zukunft der Legalisierung, nicht mehr als Krimineller zu gelten, wenn man jetzt ein Tütchen statt ein Bierchen hat. 광범위한 연구와 공개 토론을 거친 대마초 합법화는 독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배와 가공, 유통, 판매를 포함한 대마초 산업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마초는 만성 통증과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분야에서 치료 특성이 인정돼 있는 만큼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때문에 의학적 특성과 새로운 치료 방법의 개발이라는 과학적 연구와 혁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Die Menschen rauchen ja sowieso Marihuana, ob sie jetzt medizinisch, wo es im Endeffekt der Arzt verschreibt, oder ob sie es privat machen. Wir können die Substanzen nicht wegreden. 독일의 이런 변화는 글로벌 대마초 운동에 추진력을 더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가 대마초 정책을 제고하고 합법화의 잠재적 이점을 찾아 나설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마약류 관리법으로 대마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독일처럼 합법화된 나라에서도 대마초를 피우면 안 됩니다. 독일의 합리로 대마초를 오락 목적으로 허가한 국가가 10개 나라로 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 체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독일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각종 영향을 평가해 필요하면 법을 다시 손볼 계획입니다. 독일이 대마초로 던진 파문을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 시간 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권도용 씨 범죄 인도 관련 판결문입니다. 지난달 한국행을 결정했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환송하도록 재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 인도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경합하는 상황이라며 범죄인 인도 허가와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씨 송환 결정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동안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만큼 최종 송환이 미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6월 8일 고등법원의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미국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권 씨의 항소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빨랐다며 지난달 초 다시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송환 직전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한국행이 무산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 장관만이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유일한 당사자임이 재확인됐다며 대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월 권 씨의 체포 직후부터 권 씨 신병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발행한 혐의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보니 권 씨는 미국보다 한국행을 원해왔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미국에서 13억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복권 잭팟이 터졌습니다. 미국 역사상 8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서부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을 샀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새해 첫날 이후 3개월 넘게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2월 돼 계속 불어났고 41번째 추첨 만에 마침내 당첨자가 나온 것입니다. 1등에 당첨되려면 흰색 공 숫자 5개, 파워볼로 불리는 빨간색 공 숫자 1개가 일치해야 하는데 6개 숫자를 모두 맞출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이번 당첨금은 약 13억 달러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으로 절반 이상이 떼이면서 6억 890만 달러로 작아지고 당첨금을 29년에 걸쳐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파워볼 상금은 지난 2022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당첨된 20억 4천만 달러입니다. 파워볼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토요일 3번 추첨합니다. YTN 김선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미국 동부해안은 지각판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다 보니 뉴욕에선 1995년에 와서야 내진 설계가 의무화됐습니다. 일본보다는 25년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110만 채에 이르는 뉴욕시 빌딩 대부분은
웬만한 지진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한 바람을 견디기 위해 이전부터 엄격한 안전규제를 적용한 만큼 규모 6.5 정도의 지진까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욕의 역사를 대변하는 오래된 벽돌 건물들입니다. 이민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180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사이 벽돌로 지어진 다세대 주택은 대략 20만 채. 이런 주택들은 나중에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아 강한 진동에 부딪히면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인근에서 규모 5.5 정도의 지진만 일어나도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선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Older buildings that have unreinforced masonry, those are known to be really at high risk. 여기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다리와 터널 등 각종 사회 기반 시설도 지진에 취약하다는 게 뉴욕시의 자체 평가입니다. 과거 뉴욕을 직접 강타한 최악의 지진은 1884년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었습니다. 만일 같은 규모의 지진이 지금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엔 뉴욕과 가까운 버지니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던 만큼 뉴욕도 이제 서둘러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타이완은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이듬해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대형 지진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지진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 발생 횟수가 이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특히 동해 해역에서 이례적으로 연속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06차례. 예년 평균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규모 4.0의 지진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도 16차례에 이릅니다.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진 함경북도 길주에서의 지진이 7차례로 가장 많았지만 전남 여수와 신안, 제주와 경주 등 발생 지역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층들은 이렇게 판과 판의 경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단층들이 여러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한 6.7 정도 되는 지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21일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가 13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직전 거래가 12억 2천만 원보다 1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서울 서초구의 신축 대단지에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지난 1월 38억 원에서 2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 폭도 다소 커졌습니다. 주택 매수 심리도 지난 2월 첫째 주부터 8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지난 1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되고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부터입니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 급매물 매입 수요가 유입되면서 1분기 일부 거래가 회복됐습니다. 일각에선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전망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서울만 봐도 강남과 한강 일대 일부 지역 집값만 들썩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합 수준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금매 같은 거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나간 거 있어요. 근데 그 외로는 뭐 전세나 매매나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서울 외곽의 다른 구에서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반적인 서울의 집값이 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그리고 세부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가격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아직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쌓여있는 매물은 1년 전보다 40%가량 많습니다.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여전한 만큼 전체적인 관망세 속에 특례 대출 확대 등 정책 영향은 일부 지역에서만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달째 3%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른바 금사과를 포함해 과일값이 폭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납품 단가를 지원하고 가격 할인의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고삐를 죄고 있는 만큼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주춤했던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달러 강세라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지난해 말 1290원 안팎에 머물던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강달러가 되면 비싸게 사들여오는 거죠. 또 수입 물가는 또 이제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내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냐. 더 큰 문제는 국제 유가와 환율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 탓에 물가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평일 오전 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비교적 한가운데 소비자들이 하나둘 물건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마트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전국 최초로 지난 1월부터 평일 휴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 이어 동대문구도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일요일에 이제 편하게 쉬면서 장을 보고 싶은데 일요일 날 한 달에 2번은 쉬게 되면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게 되죠. 편의성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대구와 청주 등이 쉬는 날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고 부산도 5월에서 7월까지 전환에 나섭니다. 마트 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셈입니다. 의무 휴일 제도는 2012년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역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시설로서, 소매 시설로서 대형마트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걸 보고 많은 고객들이 이제 모이게 되고 그 고객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개점돼 있을 때 오히려 전통시장의 손님들이 많아지고 그러나 마트 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 이것도 이제 보장하는 측면에서 제정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제 주말을 이제 강제로 이제 없애고 평일로 이제 의무업을 변경하면 이제 마트 노동자들은 이제 주말에 쉴 수 있는 권리들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으로 소비 패턴이 급변하면서 마트의 휴무일 지정 논의를 넘어 오프라인 매장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판다 푸바오가 한국에서 관람객을 만난 1155일. 그동안 동물원을 찾은 사람은 540만 명에 이릅니다. 푸바오 공개 후 동물원 내 판다월드 관람객도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형 등 관련 상품은 270만 개나 팔려나갔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수백억 대 적자가 이어진 기업에 푸바오가 그야말로 효자 역할을 한 겁니다.
유례없는 판다 열풍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 루이와 후이가 한국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귀여워서, 신체적으로 귀여워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뭔가 대나무 뜯는 모습도 되게 사람 같고 뭔가 친근한 느낌이어서 좋아요. 인터넷에서 이름 투표할 때 이름 투표도 직접 루이우리로 했는데 이름이 그걸로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물은 꼭 보러 올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제 효과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익에만 머물지 말고 보다 나은 동물의 삶을 위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에버랜드를 비롯해서 국내 대부분의 동물원들이 좀 상업형의 동물 전시 시설인데요.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의 종보전이나 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형 동물 전시 시설로 좀 전환을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동물원 측은 중국 CCTV와 업무 협약을 맺어 푸바오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바오는 갔지만 국경을 넘어 치유와 위안을 전하는 온라인 친구로 다시 돌아올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샛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꽃 사이사이마다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무르익어가는 봄을 사진으로 듬뿍 담아갑니다. 아이가 꽃을 좋아하기도 하고 유채꽃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해서 막 미로찾기 하듯이 너무 즐거워해서 저희도 계속 나오게 돼요. 제주하면 말의 고장답게 승마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유채꽃밭을 말 위에 앉아 둘러보는 풍경은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말도 타고 해서 기분 좋았어요. 저도 꽃도 볼 수 있었고 또 제주도 풍경이 예뻤어요. 말 타면서 보는 게. 유채꽃만으로도 예쁜데 분홍빛 벚꽃이 더해져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자신의 칠순을 맞아 제주로 가족여행 온 아버지는 여생이 꽃처럼 아름답길 바랍니다. 꽃처럼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죠. 이제 뭐 근심걱정 놔놓고 건강하게 이제 편안하게 손자들 보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4월의 첫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사람들은 절정에 이른 꽃놀이를 즐기며 봄을 느꼈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으스스한 화면에 긴장감 넘치는 음악까지. 영화 파묘의 예고편 같지만 대구 달성군이 만든 패러디 영상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참꽃 문화제를 홍보하려고 만든 겁니다. 출연 배우는 모두 현직 공무원이지만 영화를 재치 있게 패러디해 반응이 좋습니다. 그날 많이 춥고 또 연기란 걸 좀 어색했는데 그래도 영상도 잘 나오고 반응도 너무 좋고 해서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참꽃 축제가 그래도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파묘의 장재영 감독 고향인 경북 영주시도 적극적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인삼을 알리는 파삼부터 산불 예방 캠페인까지 장 감독의 영화를 패러디했습니다. 영주가 어디인지 몰랐는데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 감독님께서 영상을 보시고 고향의 홍보에 힘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전해주셨고요. 지루하기만 했던 지자체 홍보 영상들도 재치와 유머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층 진화했다고 평가받습니다. SNS 등을 통해 입소문 나기 쉽고 제작비도 저렴해 효과가 좋습니다. 그 정책을 설명한다는 거는 정말 딱딱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개그 코드랑 좀 재밌는 요소들을 넣으면 확실히 관심이 가고 좀 수용하는데 그다음에 알아가는데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 자칫 자극적인 영상에만 집중하는 무리수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궁궐의 부엌 소주방에 우아한 국악이 울려 퍼집니다. 전통 음악은 조선시대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수라상의 맛을 돋웁니다.
궁중 음식 체험인 도숙 수라상에서는 요즘 그 비건 라이프 등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채식 메뉴가 별도에 좀 신설되어서 좀 체험객들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높였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본격적인 경복궁 별빛 야행이 시작됩니다. 성사초롱으로 반짝이는 경복궁 북측 권역. 수신기로 들려오는 해설과 함께 고즈넉한 하늘 아래를 걷다 보면 장독을 지키는 장꼬마마의 이야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나쁜 기운들도 이 버선이 마치 뚜껑처럼 덮어주는 게지. 서책을 보관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지복제는 내부 관람도 가능합니다. 궁궐 손님들은 임금의 의자, 용교의에 앉은 서로의 모습을 담느라 분주합니다. 별빛 야행의 마지막은 고종 황제가 장식합니다. 전하, 경복궁에 귀한 손님들이 당도하였다 합니다. 오, 그러한가? 향원정을 배경으로 마무리되는 여행은 따뜻한 봄의 추억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향원정에서 임금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장면들이 너무 아름다웠고요. 특히 그 향원정에 비치는 건물들의 그 그림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4월, 5월에 이 기행이, 별빛 기행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복궁 별빛 야행은 다음 달 1일까지 온라인 예매를 마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는 12일 또다시 예매 링크가 열리고 65살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